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문다혜 씨와 관련된 수상한 동거래 양이네스라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출신이죠. 김정숙 씨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이네스 씨가 상당 금액을 문다혜 씨에게 송금을 했다. 그리고 또 유송아 전 제2부속실 비서관 김정숙 씨를 수행하던 유송아가 문다혜 씨에게 또 현금을 송금을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새롭게 또 문다혜 씨와 동거래를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포착이 됐습니다. 다름 아닌 청와대 경호원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문다혜 이번엔 청와대 경호원과 동거래 정황 포착. 상당히 수상하죠. 청와대 인사들과 세 번째 검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는데 태국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문재인 임기 중에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했죠. 그때 현지 경호처 직원, 그러니까 그때 경호원들까지 막 파견이 됐습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태국까지 갔는데 경호원들이 그 경호처 직원에게 여러 차례 한국 돈 그리고 태국 돈을 섞어서 건넸다. 그리고 그 경호처 직원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한국에서 찾았다. 검찰은 이 문다혜 씨 자금 출처, 사용처를 추적 중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타이이스타제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와 수천만 원의 검증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인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이네스, 그 다음에 유성아, 그 다음에 청와대 직원. 그렇다면 또 앞으로 계속 또 뭐가 나오겠죠. 문다혜 씨가 경호처 직원 A 씨에게 한화, 한국 돈, 그리고 태국 바트하가 섞인 현금 수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넸고 이 돈이 이 경호원 계좌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내역을 확보를 했다. 이 경호원은 문다혜 씨가 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2018년, 2020년 현지에서 문다혜 씨 가족을 경호했다. 검찰은 지난 2월에 이 경호원을 한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고 경호원 계좌의 돈은 주로 국내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검찰은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처장도 소환해서 문다혜 씨와 경호원의 검증 거래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이것을 문다혜 씨와 경호원, 그 현지에 파견된 경호원 둘 간의 사적인 거래라기보다는 경호처가 그 개입한 그런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검찰 관계자는 이 경호원과 문다혜 씨의 개인적인 거래라기보다는 경호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검증 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 관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상한 돈 세탁에 경호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돈 세탁. 거기서 이 문다혜가 바트 하나, 뭐 한국 돈으로 이렇게 경호처, 그 현지에 있는 경호처 직원의 계좌로 보냈는데, 그리고 그 경호처 직원이 이 한국까지 와서 인출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그 경호처 직원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인출을 했다. 수천만 원을. 그러면 이것이 같은 경호처에 또 다른 직원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경호처 차원에서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호처가 문다혜 씨의 수상한 돈을 뭐 돈 세탁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특활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호처가 개입을 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검찰은 이 경호원이 문다혜 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뒤에 입출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자금이 당시 문다혜 씨 남편인 서창호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서 받은 월급의 일부이거나 아니면은 부모인 문재인 부부에게서 받은 사적 자금인지 공적 자금이 일부 섞여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공적 자금은 특활비죠. 그리고 문다혜 씨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호원뿐만 아니라 다른 청와대 직원들과도 동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바로 유송하 그리고 양이네스. 그래서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사람을 끼워서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보통 돈의 출처를 감추는 등 이른바 돈 세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다. 돈 세탁, 전형적인 돈 세탁 수법이라는 거고, 부모가 딸에게 준 개인적인 돈이라고 해도 청와대 직원들을 통해 주고받는 것은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청와대 직원까지 개입됐으니까는 이게 특활비 또 이 안에 막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일가 게이트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면, 조선일보 사회면 또 하나 기사를 소개해드리죠. 이번에는 이재명 관련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돼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그 의혹이 있죠. 거기 이제 배소연 씨가 있는데, 배소연 씨 이 중간에서 막 심부름을 하던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에게 이것저것 시켰던 그 5급 공무원 그 배소연 씨가 갑자기 법정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는 본인이 법인카드로 이 과일이나 음식 같은 것을 샀다. 그래서 그 이재명 부부, 그러니까 김혜경 씨에게 전달을 했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법인카드 유용인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 카드로 물건을 사서 갖다 주면은, 음식을 사서 갖다 주면은, 김혜경이 그 비용을 현금으로 주더라.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 그 금액만큼. 그런데 갑자기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김혜경이 현금을 줬다. 비서 배 씨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소연 씨가 일단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놓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뭐 시간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음식 같은 거. 그래서 자기 카드로 사놓고 나중에 법인카드를 가져가서 그걸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법인카드 유용이 되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 자기가 개인카드로 산 그리고 법인카드로 대체한 이 개인카드로 산 그 금액만큼 보여주고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에게는 아무 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배소연 씨가 수원지법에서 열린 그 김혜경 재판의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혜경과 배소연 씨가 어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쳤는데 그 자리에서 배소연 씨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결제를 하면은 김 씨가 현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사기관 검찰에서는 김혜경 씨가 음식값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겁니다. 법인카드 결제 후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김혜경을 배소연 씨가 속이고 자기가 사익을 챙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뒤집어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재판에서 공개된 그 배소연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은 김혜경 씨가 음식값을 보전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걸 갑자기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사가 배소연 씨에게 4차례에 걸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허위 증언, 위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계속 그렇게 본인이 뒤집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임기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었죠. 배소연 씨. 그래서 김혜경 씨를 사적으로 수행한 인물인데 그 배소연 씨는 또 본인 명의의 수상한 건물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일종의 뭐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이재명 부부의 그런 의심까지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 후에 총선 이후에 이재명이 사실상 기사회생을 하고 계속 앞으로 뭐 대권도 바라보고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나
연결이 돼 있지 않나, 관련이 됐을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재명도 어차피 다 구속되고 망하고 정치적으로 재기불능 뭐 이렇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배수연 씨가 자기가 다 뒤집어 쓰기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이 의심이 되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도 위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으면은 이건 정말 또 위정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 일단은 배수연 씨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계속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에게 최대의 난관은 지금 구속영장 재청구를 피하고 또 재판이 계속 질질 끌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오지 않고, 그것이 이재명의 살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방탄을 하고 있는데, 특검 정국을 조성을 해서 방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탄핵 정국을 이끌고 가서 혼란하게 만들어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본인이 셀프 사면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민주당 최고위 탄핵 공개 언급, 윤 스스로 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탄핵 이야기는 간간히 개인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청래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 고민정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정청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까지 언급을 하면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확하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아. 지금 불씨를 막 지피는 거죠. 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가 그 거부권인데, 거부권을 권한 남용 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이 진전이 됐다는 거죠.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까지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은 뭐 권한 남용 뭐 이렇게 해서 또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거부권을 유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그런 행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탄핵 포인트 쌓기인데, 탄핵을 위한 포인트를 쌓는.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최악의 21대 국회. 해야 할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야당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 강행. 28일이면 국회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입니다. 그러나 양곡법을 비롯해서 무더기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본회의 당일에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정부로 법안을 이송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마지막 날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은 또 거부권 행사했다. 뭐 11번째 행사했다. 12번째 행사했다. 이러면서 권한 남용해서 탄핵의 포인트를 쌓는다. 그런 차원에서 막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대신에 국가 미래 관련 입법은 전부 다 손놔버렸다. 연금 개혁도 안 하고 방패장법 등 처리에는 의욕을 안 보이고 있다. 오로지 탄핵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자, 이것을 또 정치권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쪽이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최대 이슈는 7월쯤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를 할지 문제죠. 여전히 좀 오리무중인데, 자, 국민일보에서 오늘 정치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대 출마 NCND 한동훈.
대권과도 실익, 현실적 고민인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전대 출마. 그래서 대권과도 실익을 따지고 있는 것인가? 정면 돌파보다는 정책 메시지를 선택을 했고 우회 전략. 그리고 여전히 한동훈은 여전히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탄탄한 지지율이 강점인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큰 걸림돌이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이 전당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 NC, ND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정면 돌파 방식보다는 해외 직접 구매 금지 논란 같은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우회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 같아. 현 시점에 당대표에 오른다고 해도 향후 대권 가드에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고민 지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동훈계 일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신중한 접근이라는 게 다음 대권을 노리려면은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이 당권 대권 분리 그 당원 당규 규정이 있죠. 뭐냐 하면은 대선 후보로 나설 사람은 1년 6개월 전에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은 2년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선 1년 6개월 전이면은 1년 6개월만 할 수가 있습니다. 대권에 출마를 하려면은 1년 6개월만 하게 되면은 2년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익이 없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동훈 개 주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 출마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국민의힘의 당권 대권 분리 당헌인데, 자, 2026년 6.3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동훈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애매한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다른 친한계 인사도 한 박자 쉬어가시면 하는 마음도 없진 않다. 실익이 없는 당대표를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시각을 한동훈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개인적 실익을 따질 때가 아니죠. 제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어쨌든 지난 총선은 한동훈 원톱으로 치렀고 총선 패배의 상당 부분은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례대표 초선 당선자들과 만나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한동훈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도 오롯이 제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그 총선 결과 지금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야죠. 누군가는 앞장서서 맞서야 되죠. 저는 그래서 그 적임자가 이 결자 해제 차원에서 한동훈이 가장 적합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이 실익을 따지고 이렇게 내가 대통령 되는데 전당대회에 나가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렇게 따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큰 착각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몸을 던져서 결자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개인적인 그 실익을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면은 가령 저는 안철수를 떠올리게 되는데 실익을 따지면서 중요한 순간에 철수를 하는, 그래서 뭐 간보기, 간철수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름 그대로 철수만 한다는 조롱도 있었는데 최근에 어디서 또 보니까는 간동훈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동훈이 간보고 있다고. 자, 이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한동훈은 제2의 안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철수도 정치판에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나타났죠. 그런데 계속 일종의 간보기를 하고 철수하고 자고우면하는 개인의 실익을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평범한 그냥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자, 한동훈 제2의 안철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본인이 결자 해제 차원에서 실익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총대를 매겠다고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5월 2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